네, 여러분 꼼찰청장으로 오셨습니다. 저게 이름을 혹시 꼼통령으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야 네.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왜 없는지 이따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사실은 4.7 보궐선거도 보궐선거지만 여기서 만약 야권이 이기면은 바로 윤총이 대통령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저 재개발 예정지구 재건축을 기대하는 이런 분들. 그것도 우리는 우려지 우려. 그되면은 뭐 아내가 물어봤어요. 윤석열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되냐고. 한마디 했죠. X된다. 아주 시원하게 X된다. 예. 난 일단 감옥 가는 걸 상수로 두고 나의 인생을 설계해야 될 것이다. 여행을 한 5년 정도 길게 갔다 오려고요. 5년 동안 어떻게 갑니까? 에이그. 피자가 그렇게라도 생각을 하지 않으면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그럴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얘기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 자, 오늘 노키친의 떡갈비 스테이크로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냄새, 어우, 기가 향부터 막히네. 냄새 어우. 기가 막히죠. 자, 노키친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부엌이 필요 없다는 의미의 노키친입니다. 특히 그 한식은 손이 많이 가고 조리 시간이 깁니다. 그 양식도 그렇죠. 하지만 노키친은 세척부터 손질까지 완벽하게 준비된 재료. 40년 노하우가 담긴 양념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레시피대로 데우고 볶기만 하면은 유명 맛집에 갈 필요가 없어요. 명품 요리가 탄생합니다. 자, 수제 떡갈비 스테이크는 말 그대로 스테이크의 두께만큼 푸짐하게 담은 떡갈비입니다. 달콤 짭조름한 떡갈비를 스테이크의 식감으로 즐길 수 있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합니다. 게다가 노키친의 떡갈비 스테이크는 떡갈비만 배송되는 게 아닙니다. 모듬 채소와 아스파라거스, 이게 양파, 아스파라거스죠? 그렇죠. 예. 피망, 파프리카, 네. 새송이 버섯에다가 네, 이렇게 그 떡갈비를 구울 올리브유까지 함께 배송이 됩니다. 오, 이 네. 새송이 버섯이네,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밀키트라고 해놓고 대충 만드는 그런 밀키트가 아니라 정말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것도 넣을까 했어요. 나중에 다 먹은 다음에 퐁퐁도 넣을까. 세척한테 쓰라고. 근데 그것까지는 요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넣지 않았습니다. 자, 노키친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재료가 다 꼼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미 다 재료를 세척하고 손질한 상태로 보낸 거예요. 그냥 불과 팬만 있으면은 완벽한 요리가 가능합니다. 자, 수제 떡갈비 스테이크 2인분 14,9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노키친을 만나면 3번 놀랍니다. 맛에 놀라고 양에 놀라고 가격에 놀랍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최고의 한식 밀키트 노키친 제품을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유, 그래요. 일단 이 재료가 너무 신선해요. 진짜 재료 신선해. 아유, 그래요. 자, 우선 이제 밥을 좀 넣어서. 아유, 와, 이게 떡갈비 맛없는 건 정말 연락이 맛이 없거든요. 와, 맞아요. 최고 맛있는 떡갈비야. 진짜 맛있다. 육즙이 살아있네요. 떡갈비. 그리고 마치 그 싱싱한 예. 만두 속을 먹는 것 같은. 이게 되게 육질이 쫀득쫀득해요. 어떻게 떡갈비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이렇게 푸석푸석한 느낌이 있는데 그렇지. 부산 사투리로 허벅허벅하다 그러는데 허벅허벅한 수가 있는데 쫀득쫀득하고 되게 밀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함께 들어가 있는 야채가 지금 이렇게 조리를 했는데도 아삭아삭하다는 소리가 날 정도예요. 들리시나 모르겠네요. 아스파라거스도 와, 이 맛이 그냥. ASMR 들리십니까 이거? 어우, 아스파라거스도 이게 신선하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즙, 아삭아삭할 수가 없어요. 녹즙이 나와, 녹즙이 세상에. 이 떡갈비 환장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자, 여러분들 노키친 떡갈비 스테이크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언양불고기가 이렇게 부산 근처에 언양불고기가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맛있는 집에 가면 이렇게 두툼하게 나와. 언양불고기 맛이네 이게. 양념도 엄청 잘 돼 있습니다. 이거 그냥 이대로 구워서 그래. 하는 거죠? 이거 양 따로 뿌리지 않고. 언양불고기에다가 담양 떡갈비를 합친 것 같아요. 노키친은 진짜 실망을 시키지 않네요. 진짜 이 노키친 제품들은 뭘 먹어도 네. 일단 재료가 워낙 신선한 것 같아요. 워낙 신선해가지고 그래
어떤 밀키트는 잘못 사면은 이게 야채는 좀 시들어서 와. 맞아요. 근데 시들지도 않았어. 아니 내 세상에 떡갈비에 육즙이 흘러나오긴 내 처음 경험한 것 같아. 네, 저도요. 육즙을. 진짜 기름기가.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네. 네. 아무리 양념이 좋고 요리 솜씨가 좋아도 그 재료가 안 좋으면 그 맛을 내기 그럼.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양념을 많이 쳐도 근데 기본적으로 재료가 형편없으면은 말짱도루묵입니다. 말짱도루묵이에요. 네. 보면 이건 양념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니까. 아유. 뭐 세상에 이런 게 다 있대? 아유. 든든하게 한 끼네 이거. 이제 애들이 좋아하겠어요. 애들이 청소년. 이거 보통 청소년들이 이제 한참 클 때 음. 고기라고 하면 그냥 눈이 반짝반짝해지잖아요. 그쵸. 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고기 없으면 밥 못 먹었습니다. 딱 애들한테 딱 좋네. 이거 진짜 이 최근에 맛이 없는 떡갈비만 먹어서 그런지 사실 기대를 하지 않고 먹었는데 와 진짜 맛있네 이게. 이게 이제 노키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조리를 오랜 시간 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조리한 분이 이거만 들고 와서 했어요. 이거 좀 뜯었으니까 좀 소개해드릴까? 네. 자, 뭐가 들어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저 소개하는 매뉴얼 레시피라고 하나요? 예. 아스파라거스하고 이렇게 또 방울토마토, 야채, 저 파프리카나 뭐 양파 이런 거, 그리고 여기 기름이군요. 요 기름. 네. 그리고 요거 2개. 2개. 아까 기름도 2팩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2인분이 완성이 됩니다. 2인분이네. 예. 근데 2인분이 꽤 두툼하네요. 음. 한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은 한 조금 먹고 남을 것 같기도 하고. 김태형 기자는 저를 2개를 먹어야지 1인분이고. 이거 노키친 이 한 봉지가 저한테는 한 끼입니다. 근데 진짜 든든하고요. 진짜 맛있습니다. 어우 배부르다. 이게 육즙이 나오는데 육즙이랑 양념이랑 되게 잘 어우러져요. 오늘 이 떡갈비 광고가 준비돼 있다 그래가지고 속으로 되게 기대를 했었는데 야 역시 기대 이상이에요. 근데 기대 이상이네요. 나는 요즘에 떡갈비 이상한 것만 먹었나 봐. 그 떡갈비에 대한 추억이 안 좋아. 요즘 떡갈비가 좀 이상하게 나오긴 해. 어떻게 일단 얇아요. 이상한 노린내가 나는데 이거는 와 이거 진짜 처음에 먹었던 떡갈비의 어떤 그 원형 네. 가장 맛있었을 때 베스트. 예. 딱 먹는데 언양 불고기 딱 그치.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담양 떡갈비까지. 네. 예. 그래. 그리고 원래 떡갈비의 순 우리말이 혹시 뭔지 알아요? 뭐예요? 너비안이라 그러더라고요. 음. 그 너비안이 맛이에요 진짜. 야 정성껏 비웠어요. 근데 정말 재료 자체가 좋은 것 같네.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아유, 순식간에 비웠네. 근데 가격이 되게 싸네요. 14,900원 2인분에. 이 맛에 비하면 이건 진짜 거의 헐값이에요, 헐값. 그러니까 약 7,500원 정도인데 하나에. 그렇지. 일단 저기 양 자체가 푸짐하잖아요. 이렇게. 그쵸. 두툼하고. 보통 다른 데 파는 거는 넓이는 저 정도 넓이가 나올 수가 있는데 네. 두께가 저 반의 반도 안 돼. 빈대떡처럼 나오는 그렇지 것도 빈대떡처럼. 네. 표현이 그대로네. 빈대떡. 그렇지 떡갈비인지 빈대떡인지 구분이 안 가게 그렇죠. 나오는데 어떤 거 보면 또 밀가루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 그렇지. 그래서 그런가 보다. 예. 아유, 근데 밀가루. 이거는 보니까 음. 고기를 다지기는 다졌는데 밀가루를 썼다기보다 고기의 조직이 좀 살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 거라서 씹히는 맛이라고 그러죠. 식감이 상당히 좋아요. 그 명절에 동그랑땡 붙이자마자 바로 먹는 그런 느낌도 나요. 그렇지. 진짜 어, 맛있습니다. 굵기는 동그랑땡 굵기만 하네. 네. 명절 때 먹었던 그 맛이라고나 할까? 네.
명절에 집에서 먹는 건 맛있잖아요. 진짜 정성 들여 하니까요. 그러니까 명절 때는 또 식구들 온다고 이렇게 맞아요. 정성 들여서 하고 재료도 조상님한테 바칠 거라고 다 좋은 걸로 하잖아. 그렇죠. 근데 그 맛을 보다가 다른 뭐 이제 밀키트를 보면 사실 맛이 좀 안 나지. 근데 오늘 이 노키친 같은 경우는 보면 딱 그 맛이에요. 아, 저 가족들끼리 둘러 앉아가지고 먹는 그 명절의 맛이네. 그렇죠. 아유. 왜 명절 요즘에 고향을 못 갔잖아요. 요즘에 한동안. 네. 올 추석은 한번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발 드네요. 제발 가고 싶습니다. 아 정말 최고의 네. 노키친 떡갈비였습니다. 아 저 노키친은 매번 먹을 때마다 네. 야, 이게 최고다라고 하는데 오늘도 역시 감탄을. 이게 최고다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이 우리 또 서재인 변호사님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데 잘 지내셨고 네,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시식 못 해가지고 얼마나 너무 섭섭하겠습니다. 아쉽습니다. 오늘 정말 네. 맛있었는데. 떡갈비 냄새 많이 맡았습니다. 집에서 침 올 것 꽉꽉 같아. 이거 못 먹어가지고. 네. 생각나실 거예요. 네. 집에 맞아요. 가도. 오늘 네. 너무 맛있었어요. 아이 아유, 어떡하나. 냄새가 오죽 또 멀리까지 갔을까. 그러니까요. 글쎄 말이야. 아이고 오늘 밤에 깊은 후회를 하시면서 예. 이불을 차실 것 같아요 느낌에. 예 그래요. 시켜 먹겠습니다 집에서. 이거 저 에어컨 좀 킵시다. 아유 오늘 또 덥네. 오늘 네. 또 이 선거 열기 때문에. 예 오늘 또 꼼찰청장 얘기하기 전에 그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꼼찰청장이 꼼통령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들. 아, 우리 그런 염려 안 됩니까? 지금 이번에 오세훈 박형준이 된다면은 뭐 그럴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면은 윤석열로 바로 고속도로를 타는 거 아닌가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안동지청장인가 그 양반은 양비론을 펴대요. 임은정 검사 욕하더니 또 네, 박철환 검사인데요. 네. 이분이 뭐 그런 얘기를 했죠. 윤석열 총장은 정치하지 마라. 음. 지금까지 검찰 수사 다 욕먹는다. 아이고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아니 그러면 그동안 뭐 윤석열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가면서 수사했다고 생각하시는 본인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이 이제 대권이든 뭐든 하여튼 간에 도전을 하게 되면 정치 활동을 하게 되면은 당신이 그동안에 수사했던 거 다 정치적인 자산을 쌓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놀아난 것밖에 더 되냐.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느 진영에 참여하는 정치 활동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과는 모순된다. 검찰의 독립성을 또 위하는 방향이 어떤 쪽인지 고려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당신이 이제 정치하게 되면 당신 지금까지 수사한 건 전부 다 정치하려고 장난질 친 거로 보일 수 있다. 그래도 할 거니?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박철원 검사는 지금까지 친윤석열 성향의 글을 자주 올려왔어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올려왔어요. 아 그래요? 네. 심지어는 한동훈 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은 위법하다라는 글을 올린 적도 있고요. 아 추미애 장관한테는요. 장관이 직접 감찰 지시를 내리는 것은 법령 위반이다.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네. 네. 그다음에 박범계 장관에 대해서는 아니 지금 징계 시효가 다 지났는데 무슨 징계 감찰을 한단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명숙 총리와 관련된 건이죠. 그다음에 임은정 검사에 대해서는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어요. 임은정은 인사 조치를 받아야 되고 감찰도 받아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전남 순천고 출신인데요. 이 순천고 인맥이 참 재밌는 인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성식 지금 대검 반부패 부장이 순천고 인맥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 사람은 이제 대검에서 윤석열이 싫어했던 사람인데 그렇죠. 그 저기 대검에서 이제 반부패 부장 되면서 하여간 저 윤석열한테는 좀 별로 내키지 않는 인물이었는데 윤석열이 징계위원회 회부됐을 때 징계위원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윤석열 편을 들었던 거야. 맞죠? 글쎄 뭐 제가 알기로는 기권한 걸로 알아요. 예. 기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게 결과적으로 윤석열의 편을 든 셈이 됐죠. 순천구가 참 애매한데 잘 아시다시피 신성식뿐만 아니라 국힘당의 김웅 의원이 순천구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예, 대표적이죠. 그다음에 또 재밌는 인물이 양지열 변호사가 순천구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이 박철원 검사가 참 재밌는 것이 지금까지 주구장창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을 많이 올려왔는데 영전을 했어. 부산 고검 평검사였는데
안동지청장으로 갑니다. 근데 안동지청이 옛날에 안동지청이 아니에요. 왜? 안동에 지금 뭐가 가 있다? 경북도청. 예, 경북도청이 가 있어요. 음. 보통의 그런 지청이 아니에요. 여기도 상당히 중요한 곳이 돼버린 겁니다. 네. 그런데 그랬던 검사가 윤석열을 저격을 하는 글을 올리니까 윤석열 편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저격을 하니까 내부적으로 되게 충격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들의 반응이 되게 구구절절 구차합니다. 현직에 있을 때 정치한 건 아니니까 괜찮다. 아니 그러면 현직에 있을 때 뭐 출마한다 그러겠어? 아, 출마한다고 했지 참. 정치한다고 했죠. 현직에 있을 때 분명히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수사하는 것 자체도 보면 되게 정치적이었어요. 그렇지. 울산시장 관련된 그 수사를 하면서 공소장에 아무 관련이 없는 대통령을 40번인가 70번인가 거론한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그게 정치 아니에요? 그런데 현직에 있을 때 안 했으니 괜찮다라는 그런 검사의 글이 올라오질 않나. 미국에서는 문제가 안 된다. 아니 미국의 검찰총장은요 법무부 장관하고 겸직이에요. 미국에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국의 법학 박사예요. 우리 용진이 형이. 예, 네. 그다음에 또 미국에는 검사장을 선거로 뽑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같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재밌는 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검사가 이런 논의가 나올까 봐 조마조마했다. 근데 아직 이런 논의하긴 이러지 않느냐. 이러기 뭐 일러. 정치하겠다고 본격적으로 지금 이리저리 캠프 차리고 있던데. 그 제가- 박철환 씨는 뭐예요? 그러면 현직에 있던 우리 윤 총장이 현직이 아니니까 이제부터 씹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면은 이 사람이 그동안 너무 현 정부를 까가지고 치우친 사람이다라는 인상을 주는 게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히트쳐도 그냥 별게 사람이 줏대도 없고 꼴리는 대로 글을 쓰는 사람입니까? 글쎄요. 우리 그 김태형 기자에 대해서 분석한 게 있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사람 자체는 그냥 검찰주의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를 향해서 무슨 말을 하는 사람들, 검찰을 향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싫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나가면서 정치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생기니 윤석열 총장과의 거리두기. 이문정 검사한테도 비판을 했던 이유는 검찰 내부에 대한 비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비판을 한 거지.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뼛속같이 검찰주의자다. 검찰주의자. 이렇게 예, 봐야 바로 되겠네. 저는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검찰주의자다. 그럼 거기에 비하면 윤석열은 뭐냐? 정치검사다 그냥 이 사람. 우리는 윤석열을 검찰주의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검찰주의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정치검사에 불과하고 어떻게 보자면은 정상적인 검찰주의자라는 사람이 박철환 같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전에 그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검찰총장을 한 사람이 정치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좀 더 강력하게 네. 검찰총장을 했는데 정치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박철환 얘기도 아니 검찰총장이 이렇게 대선 나가버리면은 정치로 가버리면은 우리 검찰 수사가 공정성을 다 상실하게 되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 야권에게 봉사했다는 이미지를 줄 거 아니냐. 이런 점을 걱정했단 말이에요. 뭐 표면상이든 실질적이든 검사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는 금기시하는 문화가 있습니까?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당연한 겁니까? 얘기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음. 검찰은 정말 헌법상 법률상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강제수사권을 비롯해서 뭐 영장 청구권, 압수수색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강하게 이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권력 기관인 것인데 네네. 이렇게 권력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일수록 정치적으로 중립 의무를 지켜야 되는 것은 필요성이 더 크겠죠. 권한이 크면 클수록. 그런데 이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2019년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때 그 당시부터 사퇴 직전까지 해왔던 그 수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됐다는 그런 국민적인 의심을 지금 지울 수가 없게 돼버린 상황이었고 지금 정치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그게 더 그 수사들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받게 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도 당연히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이 지금 윤석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아주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느낌에. 네, 그 근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래서 여기저기 묻고 다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한마디로 지금 윤석열의 이제 정치할까 말까 그 고민의 마지막 질문이 야 네가 검찰총장을 했는데 그렇게 정치를 해가지고 권력을 지향한다? 너 그러면 그동안 검사로서의 살아왔던 삶은
완전히 그냥 권력을 얻기 위한 거 아니었냐라는 오해를 살까봐. 근데 뭐 그게 오해 사는 게 뭐가 큰 문제인가라고 우리 평민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도전을 했는데 안 되면은 이게 진짜 개박살이 검찰은 나고 박살이 난다. 그리고 바로 그냥 뭐 숨을 쉬고 살아는 있지만 그냥 무덤에 묻힌 거나 마찬가지의 인생을 산다. 뭐 이런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검찰 내부도 그렇고 검찰 오비 이분들도 보면 견해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현직 고검장 한 분은 저랑 이제 전화 통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이 뭐 윤석열 총장을 나가더니 뭐 조용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에이 총장이 정치하면 안 되지. 검찰총장은 마지막 공직이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하긴 지금까지 검찰총장 하다가 국회의원 된다든지 그런 사람 없었죠. 그런 사람들이 없네요 보니까. 네. 그 장관은 한 사람은 있어도. 네. 그 법무부 장관을 한 사람은 있고요. 김태정. 예. 아 김태정은 아니구나. 김태정 맞습니다. 김태정도 예, 법무부 예. 장관 했었나요? 예. 아 그렇지 그렇지. 네, 그리고 온로비 사건 때문에 며칠 못 버티고 나갔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마지막 공직이 아니었던 사람은 그 유명한 김기춘 선생. 기춘이 형. 네. 아. 그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마지막이었어요. 김기춘급이 될 수 있다 이런 그렇지요. 염려가 있는 거네 예. 윤석열이한테. 아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물론 마지막 공직이어야 된다는 점에는 틀림이 없으나 예외가 있다. 그 예외가 뭐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기는 있어요. 어쨌거나 마지막 공직이어야 한다는 점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공감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검찰 내부에서 정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검찰이 함께 져야 할 위험 부담, 낙선에 대한 부담은 너무 크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단임제 국가다. 5년 동안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으로서 뭘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치지만 그 5년 뒤에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우리나라의 분위기는 어떤 사람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는 그 세력 전체가 통째로 패족이 되지 않느냐. 대표적인 게 노무현 대통령이었고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결국 다 마찬가지 아니었느냐. 다음 대통령이 또 검찰 출신이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결국에 이 다음 때가 되면은 어느 쪽에서 집권하든 간에 검찰은 박살이 날 거다. 그 부담을 져야 되느냐. 지면은 지금 박살 날 거고 안 지면은 5년 뒤에 박살 날 건데 그 부담을 우리가 져야 되냐.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작업은 언론이 해주고 있습니다. 언론도 해주고 있고 지금 오늘 나왔던 기사들 중에 가장 황당했던 기사는 일단은 윤석열 전 총장이 내일 아버지랑 같이 사전투표하러 간다는 것도 황당하지만 아, 그걸 기사를 썼더라고. 단독 달아가지고. 조선일보가 그랬죠. 조선일보가. 네. 채널 A도 같이 했습니다. 아, 근데 그래요? 첫 둘 다 행보는- 단독이라고 했죠. 둘 다 단독이었어요. 뭔 단독이야? 어? 그 정도면 뭐 공보팀에서 알려준 거예요. 공보팀의 역할을 한 거죠. 공보팀. 네. 공보팀이 너희한테만 주는 거야. 이렇게 해놓고는 조선도 주고 채널 A도 주고 그랬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들이 공보팀일 수 있습니다. 아 그들이 공보팀일 네. 수 있다. 아니 누가 전직 검찰총장이 선거날 투표하러 가는 걸 써줍니까? 누가 써줘?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윤석열 서울법대 동기들이 윤석열의 일대기를 준비하고 있대요. 아. 책을 쓰는 거를. 근데 이게 드디어 네. 이게 용비어천가 수준이 아니라 김일성 주석 수준이 되신 거예요. 윤비어천가네 예, 윤비어천. 아니 김일성 주석이라니까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라니까 이거 아, 그래. 딱 그 수준의 얘기인 거예요 이게 예? 총장님 축지법 쓰신다 이게 그런 노래 안 나올까 몰라 나 진짜 아유 축지법 써놨어 아이고 진짜 제가 뭐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풀잎을 엮어서 소장을 만드시고 솔방울을 엮어서 증거물을 만드신다고 그래서 딱 그 수준이야 지금 근데 이 기사를 누가 썼느냐 한겨레가 썼어요 참 아이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래요. 이제는 부끄러움이 없어 네. 아이고 참 왜 그러니까 한겨레 내가 부끄러워야 하느냐고 아우 한겨레는 데스크가 무너졌어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킬 시켜봐. 그러면 대깨문이라고 하면서 막 국장 탄핵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걔들이 나팔국이에요 나라를 팔아먹어도 국힘 나팔국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을 보다가 재밌는 기사가 하나 더 있었는데 미디어 바우처 미디어 바우처. 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김승원 의원이라고 수원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희가 처음에 요 방송인가요? 다른 방송인가에서
전 국민한테 그냥 바우처 카드 주고 음. 알아서 선택하게 하자 요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그렇지.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18세 이상 국민에게 3만 원씩 줘가지고 3천만 명한테 주자. 그렇게 해서 바우처 카드를 제공하자는 건데 저는 여기서 요 정책을 조금 더 재현을 하고 싶은 게 광고비 명목으로 언론사에 가던 거를 전부 다 바우처 카드로 만들어가지고 국민 한 분 한 분한테 줘서 아 그거 아니에요? 아. 네, 그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이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조금 이게 내용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원래 최초의 시작은 KBS 시청률을 왜 내냐? KBS 시청률 낸다면은 그거 낼 게 아니라 다른 언론사에도 그 시청료 혹은 구독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자 동시에. 그래서 뭐 시청료 올리는 건 좋은데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하는 언론사에 돈을 주자, 시청료를. 그게 그렇게 하면은 언론사들이 광고주를 찾아보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찾아볼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아이디어 좋다라고 했는데 이게 한 단계 더 발전돼 가지고 시청료가 아니라 바우처 제도로 이제 약간 변형이 됐지만 아, 또 너무 발전이 된 좋아요. 거죠. 그쵸. 이게 지금 뭐 대놓고 반정부 삐라가 돼버린 조중동이 그냥 뭐 신문 시장에서 점유율을 많이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정부 광고를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하는데 그러지 말고 국민들한테 나눠드리고 국민 여러분이 보시기에 괜찮은 언론들 지목해 그렇죠. 주시면은 우리가 거기다 광고하겠다. 그건 굉장히 민주적이면서도 아울러 국민의 뜻을 반영해서 국민들은 틀림없이 좋은 언론들 추천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가 조선일보 욕하면서 조선일보를 얘기할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자면 또 공익적인 어떤 의미도 있고 그 좋은 언론들 살리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네. 저는 뭐 이거는 정말 좋은 그게 아이디어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게 지금 언론들이 두 가지의 목을 매요. 한 가지는 기업의 광고이고 또 한 가지는 포털의 조회수예요. 근데 둘 다 양질의 언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기업에 종속된 언론, 광고주에 종속된 언론을 만들고 또 하나는 조회수에 목을 매는 황색 언론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광고를 이왕 줄 거면 정부가 집행자가 마음대로 알아서 분류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결정하게 해주자. 그게 이제 바우처 제도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시청료도 똑같이 하자, 배분하자. 점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점점 언론사의 중요성보다 기자 개개인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데스크가 무너지면서 언론사 게이트 키핑 자체가 안 돼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 한 명 한 명한테 지원을 하고 바우처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오히려 기자들한테 동기를 줄 수 있다. 제대로 취재할 수 있는. 거기다가 징벌적 손해배상자랑 같이 가면은 이 부분은 굉장히 효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 이 문제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무너진 게이트 키핑이나 데스킹 기능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좀 더 신중하게 보도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래서 적어도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적으로 보도한 경우잖아요. 악의적으로 보도한 경우인데 그 악이라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진실인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를 악의적이라고 얘기를 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됐는지 이게 거짓말이 아닌지 이것을 데스킹에서 충분히 걸러줘야 돼요. 당장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 부분은 한국 기자협회 그 협회장부터 이게 지금 데스킹 기능에 걸려버려요. 이분이 지금 뭘 자꾸 시비를 걸고 있냐면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악의적이라는 표현이 부정확하다, 불명확한 개념이다라고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기자 생활 하루 이틀 한 분이 아니에요. 한겨레에서 이분이 30년 기자 생활 하신 분이라서 이분이 악의적이라는 표현을 법률적인 용어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뚜렷하다라는 걸 모를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이라는 말이 애매모호함으로 명확하지 않음으로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의적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걸 악의적이라고 해요. 이거 법률적으로 딱 정해져 있고요. 그 유명한 네이버 지식사전에도 보면은 악의, 선의라고 해서 찾아봐요. 나와요. 선의와 악의는 법 조항에서 그렇죠. 쓰이는 단어이죠. 예, 민법 총칙에도 나오잖아요. 가장 기본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심지어 제가 찌라시 만들어서 뿌렸어. 그랬는데도 아직까지도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어느 기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들이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막 써요. 이게 악의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뭘 해야 된다? 예, 이걸 막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예, 데스킹 기능. 그리고 데스크라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솔직히 말하자면 실력 없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 예, 그래서 무슨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일단 뭐 지금 미디어는 요즘에 종이로 방송으로 나오지 않고 포털로 인터넷으로 많이 나오니까 데스킹을 안 보고 그냥 기사 썼으면 네가 알아서 올려라 이러고 있잖아요. 난 여기서 우리나라 미디어에 비극이 시작됐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아니 그 뭐하러 그럼 데스크 계셔? 당신도 뛰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기사를 올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데스크가 없으면 뭐하러 있어 언론사가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것도 그런데 자 오늘 저 용진이 형. 네. 윤 총장은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김영민 교수님께서도 윤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어찌 된다? 난 망해요. X 된다라고 네. 하셨죠. 나 저기 감옥에 들어갑니다. 윤석열 되면은 네, 감옥 가요. 어디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음. 김영민 교수님 한 분뿐일까요? 제가 볼 때는요. 적어도 우리 국민의 35%는 염려해. 윤 총장이 되면 큰일 난다 음.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네. 자, 그 사람들이 일단 똘똘 뭉칠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서 분명히 플러스 알파 효과가 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 전 국민의 40% 정도는 확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약 35%는 윤석열을 지지할 겁니다. 5% 차이 싸움이겠죠. 네. 그리고 나머지 한 10몇 %는 투표를 안 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제가 볼 때 일단 표 계산이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그래요.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이 너무 느슨해졌어요. 누구는 이걸 오만이라 얘기하는데 저는 오만이 아니라 느슨해졌다고 생각하고 위기감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한번 위기감을 꽉 조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도대체 저는 제일 열받았던 사람이 사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에요. 네. 그 사람이 부산시장을 5번을 떨어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6번째 부산시장이 됐는데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부산시장이 됐으면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함부로 행동해요? 조심 근데 정도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렇죠. 성의를 다해서 죽을 살뚱 열심히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게 그러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느슨해진 거예요. 그 사람이 느슨해진 거이기도 하지만 우리 진영 전체가 느슨해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번쯤 조여주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번 선거가 결과가 어찌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충분히 우리가 위기감 그리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 그러면 진짜 이대로 가다 우리 정말 X 된다 라는 위기감을 조여주는 제고해주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봐요. 단지 그것뿐입니까? 그야 뭐 이거 정치적 맥락의 해석인데 성렬이 형의 뭐 예를 들면은 책임을 크게 져야 될 사안들. 근데 사실은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박형준이나 오세훈이 이렇게 정말 비리의 그 화수분 아닙니까? 뭐 매일 한 것씩 터지잖아요. 네. 어떨 땐 2건, 3건씩 터질 때도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심판론이 힘을 얻으니까 그 어떤 합리적 문제 제기도 다 그냥 스킵되는 분위기예요. 난 이게 너무 우려가 되는 거야.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언론들이 그냥 무자비하게 1년 동안에 막 윤석열 대통령 만들고 틀림없이 나머지 정치인들은 다 구태 정치인으로 만들어버릴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양탄자 깔아주듯이 이렇게 윤석열을 막 부양시켜준다면은 그러면 굉장히 위기가 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 사실 과거에 미디어들이 뭐라고 떠들건 상관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과거에는 그래도 굉장히 유리한 선거 환경이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구도 자체가. 그런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해서 심판론도 안 먹힐 정도고 중도까지 등을 돌렸다? 1년 후를 어떻게 낙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게 제 염려고 아마 이 염려가 굉장히 합리적일 거예요. 패배주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명박 때 보세요. 이명박이 깨끗해가지고 찍어준 사람이 어디 있어?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마 10중 8구 다 이명박이 BBK 소유했을 것이다라고 다 알고 생각하고도 있으면서 찍어줬을 찍었죠. 거라고. 예.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한다면은 1년 후에 이건 자. 정말 최악의 길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데 MB하고 윤석열하고는 크게 다른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네. MB 같은 경우는요. 그 많은 허물이 있는데도 상관없어 라고 할 수 있었던 거는 가장 큰 동력이 뭐냐면 MB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줄 네, 거야 맞아요. 라는 것 때문에 경제. 바로 그거였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까짓 돈 벌대는데 부자 된다는데 좀 지저분하면 어때? 뭐 안 지저분한 놈 있나? 돈 있는 놈 중에 안 지저분한 놈 어딨어? 라는 식으로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윤석열은 그렇게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줄 것이다라는 환상 자체를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만들어주는 환상 역시 별 차이가 없어. 기성의 기성 정치인들하고.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성 정치인하고 닮아갈 것이다. 그리고 언론들이 계속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 노래를 불러대도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빨리 실정을 낼 겁니다. 그래. 이게 사람의 밑바닥을 지배하는 감성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밑바닥을 지배하는 감성 중에서 가장 큰 게 뭔 줄 아십니까? 네. 위기감이에요. 저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위기감이 제대로 좀 발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좀 정신 바짝 차리라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요, 어떤 경우에도 민주진보 진영이 위기감이 있고 다급하고 절실한 경우에는 지진 않았습니다.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매번 진 거예요. 아직 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졌다고 그래. 아니 과거에 선거들을 보면 과거의 선거에서. 당장 MB가 대통령이 됐을 때를 돌아봅시다. 그 당시에 정동영에 대해 투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민주진보 진영인데도 투표하러 안 가버렸어요. 자, 2012년 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당시 박근혜하고 첫 번째 대결을 했을 때 막판에 안철수가 휙 가버리면서 1% 날아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니까 표가 얼마나 났냐? 1% 날아갔다는 거면은 결국 2% 졌다는 얘기거든요. 계산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1 빠지고 저쪽에 1 붙으면은 네. 그러네요.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절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는 절실하고 누구는 절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즉 절실한 싸움은 지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재보궐선거 절실해요? 우리만 절실해. 우리만 아침에 김어준을 못 보게 되면 어떡하냐? 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들 생각이 없어요. 심판론? 무슨 얼어 죽을 심판론이야. 지금 심판론은 마치 그거예요. 예? 이춘재가 경찰관이 나를 못 잡아들였다고 욕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못 잡았다. 네, 좋아요. 그래서 그 부동산 투기를 한 놈이 누군데? 지금 국힘당 아닙니까? 박형준 아닙니까? 오세훈 아닙니까? 범인이에요, 범인. 문재인 정부는 범인을 못 잡았던 거고 실제 범인은 그 사람들이고 그런데 범인들이 감히 경찰관을 향해서 욕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박수를 쳐요? 그게 심판론이에요? 이거는 미친 거예요. 집단 최면 상태인 거지. 김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저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나가서 보면은 실제로 민주당 그러니까 언론만 탓할 게 아니라 실제로 등을 돌리신 분들이 꽤 있어요. 뭐 그렇지. 사업하시는 분들. 제가 사는 지역이 이제 구리 지역인데 네. 구리에서 그냥 음식점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예전까지 이제 민주당 지지를 했던 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던 분들이 꽤 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은 박근혜 이명박 때 사실은 자영업자들이 먹고 살기 좋았던 건 사실이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고 나서 조금 그 부분은 불편하다라는 부분은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는 등을 돌렸다 말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자, 네.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진 게 정권 때문이에요? 코로나 때문이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해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들이 살기 어려웠던 거는요. IMF 이후에 계속 어려웠어요. 언제나 안 어려웠나?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언제 먹고 살기가 좋았다 그래? 지금 저 골목식당인가 하는 그 프로그램이 왜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골목식당을 살리려고 만든 거예요. 무슨 건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래요. 지금 딱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노무현 정권 말기, 참여정부 말기의 상황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강아지도 요즘 노무현 욕해도 되는 전부 다 말할 때 내가 노무현을 찍었는데 이제 등 돌렸다라고 말하던 무슨 노무현을 찍어 지들이 찍기는 그리고 합리적인 말이 안 통해. 분위기만 그냥 다 몰고 가요. 그리고 그때 가장 많이 나왔던 증상이 뭐냐? 소위 말하는 진보라는 사람들 중에 나 좀 머리에 든 거 있네. 나 좀 공부 좀 했네라는 사람들. 괜히 점잠 뺀다고 노무현 같이 욕하는 그런 부하내동하던 인간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소재가 뭐였느냐? 택시 기사들이었다. 지금도 똑같아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이 물론 실책이 있어요.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실책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라 집단 최면 상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상황을 왜 방치했냐 이거예요. 아니 그 우리가 굉장히 미디어 지형이나 이런 걸로 보면은 열악한 거는 분명한데 왜 이거를 그냥 방치하고 뭐 했어 솔직히. 아니 이런 그래서 얘기도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은 지지층들이 열불난 것도 그 부분이에요. 아니 그럼 과거 때하고는 좀 달라야지. 똑같은 로직으로 가는 게 말이 되는가? 한 번 당했으면 두 번 다시 당하지 말아야지.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거지. 이게 바로 분노가 그거야, 날만도 해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힘 빠진 거는 그렇죠. 이거는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되고 얼마나 이 자기들 보신에만 관심이 있었는지도 한번 돌이켜볼 저는- 필요가 있는데 잠깐만 형님. 예, 우리 저기
법률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그 지금 KBS 9시 뉴스를 보니까 네. 그 측량했던 날 네. 측량했던 날 오세훈이 뭐 처남이 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처남은 또 근데 오후에 경희대 행사를 했었다는 네. 건데 1시 반부터 이제 행사를 한다면은 오전에 거기서 측량하고 점심 먹고 경희대까지 가서 못 가죠. 1시 반에 못 가지. 근데 KBS가 사진을 입수했어. 여러 사진들을. 처음부터 참석한 것 같다고. 내내 있었던 거야, 현장에. 그거 오늘 방금 KBS 뉴스에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짚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오세훈이 거짓말한 것이 된다면은 네. 이거는 당선을 위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 아니냐. 이런 혐의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근데 또 오세훈이 요 며칠 동안에 뭐 기억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등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등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변호사님 어때요? 네, 일단 그 오세훈 후보에 대한 내곡동 토지 의혹과 관련된 본질은 음, 시장 시절에 음, 처가 땅, 부인의 땅이 이제 내곡동에 있었던 사실을 음, 알고 있었는지, 음, 그리고 그게 개발 계획으로 이제 지정이 돼서 음. 개발이 되는 과정에서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공직자로서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이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서울시장으로서 그 개발 계획에 어떻게 관여를 하던가 알고 있었고 그 당시에 서울시로부터 부인의 땅이 보상을 받았다면 그거는 굉장히 명백하게 공직자 이해가 충돌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아직 이해충돌방지법 자체는 제정되지 않았지만 그 공직자에 대한 어떤 검증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는 내곡동 토지 존재 자체를 몰랐다, 위치도 몰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토론회 과정이나 뭐 기자 간담회 같은 거를 보니까 본인이 당시에 했던 말이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점차 본인이 자인을 하고 있는 그런 꼴이 그렇지 그런 되는 것 양상이야. 같아서 뭐 저기 뭐 자기가 갔으면 뭐 증언만 나와도 자기가 뭐 사퇴하겠다, 정계 네. 은퇴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토지의 존재를 알았다, 몰랐다, 기억이 안 난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다른 의미를 가지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알았으면 알았다고 해야 되는 거고 몰랐으면 몰랐다고 해야 되는 거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세 예. 가지는 모두 다른 사실인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는 몰랐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전 사실 좀 귀를 의심했는데 그 토지가 내 인식에 없었다라고 하고 그 토지가 내 마음속에 없었다라고 그런 단어를 쓰시는 걸 보면 이거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냐면 차라리 알았는데 신경을 안 썼다. 그러니까 그건 즉 알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알았는데 몰랐다고 한 거니까 이게 지금 이 토론회 과정에서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저는 이 점은 허위사실 공표가 성립을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내곡동 보금자리지구 지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국회의원분들이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당시에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시거나 서울시 의회에서 이제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신 국회의원분들께서 이제 어떻게 시정이 돌아가는지 잘 아시니까 자료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아침 보니까 저것도 나왔어요. 자기가 브리핑하는 사진. 그렇습니다. 네. 아, 저게 그것도 브리핑한 사진까지 나왔나요? 나왔어요. 전 그것까지는 체크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내곡동 관련된 그 당시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네. 본인이 직접 추진 상황을 이걸 뭐 설명을 진짜요? 들고 뭐 브리핑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 지휘봉이라고 하나 뭐라고 지금? 옛날에는 그걸 많이 맞았는데. 그 뭐야 그 짝대기 같은 걸로 막 네. 설명하는. 아, 그랬군요. 지금 보니까 서초구 의회 뭐 운영위원회 심사 보고서라던가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록이라던가 시 국정감사 회의록 이런 데를 보면 그 당시에 보금자리 주택의 주요 정책 방향이 오 후보로 인해 바뀌었다, 뭐 지시로 바뀌었다 이런 취지의 답변도 담겨 있고 물론 오 후보는 나름의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되는 일이겠죠. 제가 주목했던 거는 이거는 이제 30일 날 나온 기사인데 2007년 4월에 새로운 공무원 인사평가 제도를 도입을 했대요. 그러면서 시장이 직접 상급 이상의 실국장을 매달 평가하겠다고 밝혔는데 뭐였냐면 상급 이상 공무원은 시장에게 직접 부서의 핵심 성과 지표 달성 현황을 보고하도록 했는데 서울시 주택공급과가 제출한 2008년도 주요 사업 계획에 담긴 핵심 성과 지표 목표를 보면 4곳 수서지구에 임대주택을 각각 3,538호, 1,133호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명시되었고 이게 2009년 주요 사업 계획에서도
보고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KBS 보도 내용을 보니까 이 내곡동이 이제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됐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국토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고 해제하고 그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협의하고 이런 과정들이 다양한 과정들이 이제 이행이 돼야 되는데 보니까 이 내곡동 주택지구는 처음부터 이렇게 순탄하게 진행된 사업지구가 아니고 2008년도까지도 국토부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는 개발 제한 구역 총량이 있는데 이 내곡동을 그대로 개발할 경우에는 이 총량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량을 반으로 줄이지 않으면 내곡동 개발 자체를 취소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개발지구로 확정이 된 거거든요. 이런 점에 비춰보면 보고를 받았다. 당시에 굉장히 갈등이 있었다. 지구로 지정이 됐다. 이 과정에서 관여를 안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고 이 부분도 아마 나중에 수사 이 과정에서 부분에 대해서 꼭 밝혀질 것이. 짚고 네. 넘어가야 되는 게요. 네. 맨 처음에 내곡지구의 그린벨트를 풀어달라고 한 사람은 MB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서너 달 뒤에 이 사람의 MB의 임기가 끝나요. 그리고 네. 그 다음 시장이 오세훈이죠. 오세훈이었죠. 네. 자, 그리고 오세훈이 내곡지구 이걸 풀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대통령이 된 사람이 MB죠. 그랬죠. 근데 그린벨트라는 게요. 자치단체가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엔 중앙정부가 풀어줘야 그럼 돼요. 맞아요. 중앙정부가 자치단체, 광역단체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그 협의를 해서 우리 이거 그린벨트 풀어줘. 그럼 뭐 하려고? 임대주택 지을 거야. 이 공공사업이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풀어줘. 응. 네. 오케이, 그럼 풀어줄게. 라고 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 의사결정 과정에 이미 내곡지구에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이미 시장도 알고 대통령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 국장 전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이미 의사결정이 끝났기 그렇죠. 때문에 국장 전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예. 자, 그럼 이 과정을 잘 살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오세훈이 알고 있는 건 둘째 치고 MB도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MB가 당연하죠. 자기가 만든 사업이야. 예. 근데 문제는 거기에 누구 땅도 있다? MB 땅도 있다. MB 형 땅도 있다. 가까운 오세훈 곳. 땅도 네. 있다. 음. 그럼 이 사람들 뭐예요? 공모자들이에요. 공모자들. 그러네. 맞아. 그런데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또 속으실 겁니까? 제가 이렇게 핏대를 올리고 계속해서 우리 집단 치면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뭐 저는 할 말 되게 많습니다만 아니라고 따지고 싶은 말 되게 많습니다만 좋아요. 백보 양보해서 잘못했다 쳐요. 그래가지고 누가 투기를 했는데 투기한 사람이 누군데 그래가지고 이익 본 사람이 누군데 왜 투기꾼을 서울시장이 앉히려고 그래요. 그 내곡동 개발 자체는 이명박 시장 때부터 이명박 시장이 이제 제안을 해서 오세훈 시장이 이어받았고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되면서 개발 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명박과 오세훈이 같이 한 거다라고 말해도 사실 이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측량 현장에 갔는지 안 갔는지에 대해서도 토론회에서 이제 박영선 후보가 이제 물어봤는데 여기서도 또 참 저도 귀를 의심했는데 아니요라고 한 다음에 되물으니까 기억 앞에 겸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것 자체도 허위사실 공표가 성립할 수 있다. 물론 이거는 이제 토론회장에서 진술을 바로 번복했기 때문에 이 자체로 문제 삼을 수는 없겠지만 처음에 측량 현장에 안 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엄격하게 하면은 허위사실 공표가 해당될 수 근데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가가지고 법정 네. 가서 예를 들어 기소가 돼가지고 법정 네. 갔단 말이에요. 가서 내가 그때 기억을 깜빡했습니다. 그럼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처음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맞다, 아니다, 음. 기억이 안 난다 세 가지는 서로 다른 사실인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럼 이렇게 해야 되죠. 나는 처음에는 아니라고 대답했는데 계속 사람들이 얘기를 해보니까 기억이 났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야지. 처음에는 아니다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내 인식 속에 지금쯤이면은 없었다라고 했다가 이거는 서로 다른 사실을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세훈 후보가 나중에 법정 가서라도 네. 책임을 피하려면은 예. 아이고 내가 그때 기억을 잘못했다. 이제 떠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이제 떠올랐다가 맞겠죠. 예, 그것도 사실 그렇게 믿기는 해야 어렵긴 되지. 하지만. 그래야지 그나마 피할 수 있는 예. 여지가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의 네. 기억이라는 게 불완전하니까.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니다 하다가 기억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죠. 뭐냐면 전형적으로 사기꾼에 그렇죠.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거는 전형적인 사기꾼의 어법이에요. 나 미쳐버리겠어 진짜. 측량할 때 음.
오세훈이 있었냐 없었냐가 지금 논의가 핵심으로 되고 있어서 조금 잊혀진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KBS가 보도한 내용들 중에서도 사실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KBS가 해당 토지에 대한 이제 지적공사 측량 기록을 받았는데 측량 기록을 신청한 날짜가 2005년 6월 10일 측량을 신청한 날짜가 네. 6월 10일. 그리고 사흘 뒤인 이제 6월 13일에 필제대에서 측량이 실제 이루어졌습니다. 자, 잠깐만 중요한 겁니다. 6월 10일 날 신청을 했는데 6월 13일 날 측량하러 나왔어요. 근데 6월 10일은 금요일이고 6월 13일은 월요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면 바로 다음 날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없을까라는 거를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자, 이 얘기는 다시 뭐냐면은 네. 오늘 신청했는데 내일 측량이 나와요? 가능해요? 그렇지. 불가능하지. 네. 내가 고발을 했는데 이튿날 나와서 고발인 조사? 그럴 수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공사에서 답변한 내용들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제25조 3항에 보면은 지적 측량의 측량 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 검사 기간 4일로 한다. 즉 9일이 필요한 거죠. 최소 9일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KBS 보도에 추가적으로 있었던 거는 6월 22일로부터 용역을 SH가 3개 업체랑 조사 설계 용역 계약서를 맺고 그리고 6월 22일부터 용역을 시작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측량을 빨리 끝내야 되는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6월 10일 날 신청을 했는데 9일을 다 기다리면은 초일을 산입을 빼니까 6월 20일 날이 측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신청을 하면요. 가평 같은 동네도 열흘 넘게 걸립니다. 제가 가평에서 옆집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경계 측량을 한번 하려고 했어요. 예, 경계 측량을 하려고 했더니 보름 정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해주시면 안 될까? 그러니까 그래도 열흘은 걸립니다. 법령에 우리가 열흘 정도의 준비 기간이 있어야 돼요. 그 많지 않을 가평군에서조차도 네. 보름이 걸린다. 예. 그런데 이게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시간이 더 걸리죠.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어떤 분은 3주가 걸렸다. 어떤 분은 한 달 뒤에 나왔다. 어쨌거나 적어도 2주는 걸린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2주가 걸린다 혹은 열흘이 걸린다 되면 어찌 된다? 6월 22일 토지공사가 용역계약을 맺는 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용역계약을 맺게 되면 뭐가 된다? 언론에 보도가 나가죠. 네. 그러면은 거기에 경작하는 사람들도 알게 되겠죠. 자, 경작하는 사람들은 35년 동안 거기서 주인 없는 땅인 줄 알고 경작을 해왔어요. 자, 이 사람들이 마음 하나 조금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된다? 땅을 뺏길 수도 있고요. 이거 왜냐하면 35년이면 이거는 점유취득 그럴 수 있죠. 시효라고 네. 그러나요? 그게 취득 시효가 돼요. 네. 그래서 재판을 결국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적어도 오세훈을 상당히 괴롭힐 수 있는 요구, 네, 괴롭힐 수 있어요. 예, 네. 괴롭힐 수 있고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경우가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은 진짜 소유주가 이 사람한테 돈을 좀 찔러줘요. 야, 내가 돈 줄게. 여기서 그냥 알았죠. 네. 마무리 짓자. 라고 해서 마무리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발표 전에 측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자, 이렇게 되면은 자, 다시 한번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6월 12일에 신청하고 6월 13일 날 나오고 6월 22일 날 용역 발표가 나고 자, 이거는 뭘 말한다? 알고 있었다. 근데 알고 있었다는 거는 누구도 알고 있었다? 옆에 땅 가진 어느 분? MB분하고 MB 형님분하고 알고 있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다? 공모자들이다. 자, 다시 한번 공모자들 중에 한 사람은 이미 감옥을 다녀오셨고 한 분은 감옥에 계십니다. 나머지 한 분은 어떡할까요? 그분을 시장에 앉히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김현